우리 저 손나무 생 먹기 바쁜데 저 라운드 테이블의 진행을 맡은 이재봉이라고 합니다. 아까 오전에 김예실 선생님이 제 방에 잠깐 오셔가지고 서로 막 그 인사하는 그런 타임을 앞에 약간 가졌으면 좋겠다 했더 그렇게 다 하려니까 너무 많은 것 같고 앞에 나와서 발표하고 토론하셨던 분은 생략하고 이게 진행을 맡으면서 이제 바깥에 계셨던 분들 얼굴을 못 봤던 분들 그 인사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면 합니다. 자, 어느 분부터 먼저 할까요? 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대 국문과에서 시 전공하고 있는 손남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박사 논문을 제일 한인신 매체인 그 한양의 시를 가지고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 지금 오늘 일본 그 작가들의 작품을 그 보는데 같이 읽는데 참여하라고 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뭐 여기서 소설 쪽은 잘 모르는데 좀 많이 읽어서 참 재미가 있었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예. 거기 소개 부분에 제 소개 좀 틀린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거기 그 제 책에 그 산진이 2016년 산진이 아니고 신생입니다. 예. 참고 저는 산진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신생으로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시는 제가 제 연구 분야는 아니고요. 제가 나중에 하고 싶은 쪽이 이제 일제강점기 시인인데 제가 하고 싶은 부분을 미리 이렇게 설명을 적어주셔가지고 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우리 카메라 조작하신다고 바쁘지만 소개부터 하고 좀 네, 반갑습니다. 그 부산대학교 영화연구소에 지금 전임연구원으로 있는 정승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 박사 논문이 1950년대 한국 멜로 영화 스타일에 관한 연구라고 해서 저도 전공이 영화 쪽이고요. 지금 제가 석사 때부터 계속 하고 있는 작업이 1950년대 영화를 중점으로 지금 계속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신진 연구자들이 영화 쪽에 보면 한국 영화를 좀 연구를 안 하려고 하는 좀 경향이 있고 우리 국내에는 근데 저는 이상하게 그 지금 최근에 나오는 한국 영화보다 1950년대의 한국 영화를 딱 봤을 때 좀 흥미를 많이 느꼈었습니다. 과거에서부터. 그래서 그 영화들을 지금 계속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사적인 부분도 제가 지금 파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다 이미지 스타일에 대한 그 양식적인 측면을 주로 보려고 하는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늘 발제하시고 오늘 토론하신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제가 전혀 뭐 전무한 제가 아예 모르는 분야이신데 오늘 준비하신다고 정말 모든 분들께서 고생 많으셨고요. 예. 오늘 또 내용을 보니까 또 저도 뭐 부족하지만 선생님들 덕분에 또 많은 또 내용을 알 수 있어서 좋은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 우리 저 이예슬. 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박사과정 재학 중인 이예슬입니다. 저는 이번 연도에는 안 될 것 같고 내년까지 게임과 전쟁을 주제로 한 소논문을 한 편 써서 투고하는 것이 목표여서 오늘 여기 나온 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예술문화영상학과에서 석사
공부를 했고 박사 수료를 한 김채희라고 합니다. 영화연구소에서 보조연구원으로 지금 일을 하고 선생님들의 연구를 백업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는 석사 논문은 디스포지티브 영화라는 건데 좀 매체적인 관점에서 영화를 보는 건데, 그래서 오늘 다루는 이런 주제는 저의 관심사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영화에서도 역사를 많이 다루는 방식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선생님들의 연구를 보면서 많은 자극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석사 진행을 하고 있는 이유리입니다. 네, 화면 안에는 안 비치는데 화면 밖에 목소리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 학부 전공이 공연과 특히 희곡 시나리오 관련된 쪽이었고, 석사 논문 관련된 주제는 이제 한국 전쟁의 메타 기억을 어떻게 매체에서 다뤄내는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참여하게 돼서 모르는 걸 많이 배워가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 발제들을 들으면서 우선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제가 뭐 그렇게 많은 나라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나라들 갔을 때 전부 다 전쟁의 피해자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일본도 지금 며칠 전에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떨어지고 하는 이러한 것도 그렇지만 그것만 되면은 자기들이 피해자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독일의 함부르크의 시청 앞에 가면 엄청나게 큰 비가 서 있더라고요. 독일을 모르니까 그 옆에 사람들 보고 뭐냐고 물어보니까 2차 대전에 함부르크에서 참가한 독일군 그 전사자들 그거라 위령비인 거예요. 그걸 보고 되게 놀랐어요. 또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에게도 가니까 그 전쟁에 우리가 피해 입었다 이것만, 그래도 우리가 전쟁의 가해자다,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다 라고 자처하는 사람을 하나도 못 봤습니다. 그런 국가도 못 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이야기해야 될 부분들이, 저는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을 하려고 하면서 주제를 앞에서 이제 제가 먼저 안 보고 왔기 때문에, 라운드 테이블의 주제가 트랜스내셔널한 전쟁의 기억, 그 다음에 트랜스내셔널한 한국 전쟁사는 가능한가 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던 것들 중에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쪽으로 거꾸로 다가가 보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박은지 선생님하고 그 토론을 하고 하면서 나왔던 이 그 부분이 벽화라는 그 노르쿠니 노부의 작품에서 이야기할 때 뭐 전쟁의 낭만화라든지 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먼저 이야기를 조금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 선생님들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자유롭게 이 각각의 발표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바로 좀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아까 박은지 선생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그 하실 말씀이 있는 듯해 보였는데 조금 없으십니까? 제가 왜 이제 이 전쟁의 낭만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자고 했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전쟁을 낭만화시키는 것은 영웅서사를 통해서 그렇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어떤 걸 강조를 하고 하면서 그렇게 되어 가는데 근데 이 작품은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지만 노르쿠니 노부의 벽화는 대단히 복잡한 작품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걸 그렇게 볼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의문이 조금 들었거든요. 물론 여기에서 이제 벽화로 만들어 버리고 종이 비행기로 만들고 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전쟁의 낭만화라는 부분으로 이야기해야 될까? 아니면은 좀 더 우리가 복잡한 다른 시각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먼저 드렸던 겁니다. 혹시 이 작품에 대해서 이제 다른 선생님들, 뭐 아까 사회 보신다고 말 안 했지만 우리 문재원 선생님도 한 말씀 부탁을 드리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 말씀 듣고 그래야 그 다음에 발제자도 다 할 말이 더 있죠. 다른 게 아니고 저도 아까 그 노르쿠니 노부의 벽화를 어쨌든 발제한 내용 안에서만 이해를 했기 때문에 발제한 내용 안에서 볼 때도 굉장히 이렇게 자분열 여러 어떤 층위가 저도 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분열 안에서 전쟁의 낭만화가 어떤 방식으로 좀 들어가는가 뭐 이런 부분이 궁금하긴 한데 그런 부분은 저 아까 발제하신 분이 그 내용에 대한 어떤 파악이 정확하기 때문에 한번 좀 저도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실은 이런 질문이 나올지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이 그 번역하면서 읽을 때는 일본 작가들 또 그 전쟁 이렇게 미학적으로 그리고 있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싫은 느낌이긴 했고요. 그리고 일본 이 본토가 전장이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이 아쿠네와 나와 그 친구들은 전장이 되지 않은 어린 시절을 전쟁을 그리워하면서 혹은 전쟁은 이런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커간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낭만화의 모습으로 그려진 것이 아닌가? 그냥 전쟁을 바라는 것처럼 그려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좀 이렇게 번역을 한 거에 대한 맥락을 좀 소개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이 내 편인가라는 이제 점이 있을 텐데, 사실은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그 일본 소설가들이 한국 전쟁에 대해서 이제 조선 전쟁이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남긴 작품들의 양이 꽤 됩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소재를 삼은 거 말고도 간접적으로 한 것하고 또 영화도 마찬가지고요. 상당히 양이 많이 되는데 그게 이제 연구를 묶어서 이렇게 된 적은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한 2년 전쯤에 만나서 지금 발표자하고 저 그리고 또 한 분이 더 계신데 인문학자 한 분이 더 계신데 6명이서 한 1년 정도 스터디를 해서 번역을 했고, 지금 오늘 발표한 것은 그거의 한 반 정도 되는 분량이에요. 이 외에도 다른 작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스터디를 하면서 번역 스터디를 하면서 마침 그때 또 보면은 그 메타기형 연구가 막 시작이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근데 그런 학문적인 뭐랄까 그 마주침 만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걸 번역을 해가면서 단순히 우리가 그 한국 전쟁의 일본 뿐만 아니라 요걸 통해서 뭔가 좀 그 트랜스내셔널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말씀드린 이 작품인 것 같아요. 이 작품은 사실은 트랜스내셔널한 그 만약 히스토리를 우리가 쓰게 된다면 되게 중요한 작품이 되는데, 왜냐하면 66년도라는 시점은 베트남 전쟁의 수렁에 미국이 빠지고 있었던 시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작품을 그 50년대도 아니고 66년에 왜 썼을까, 이 작가가. 뭔가 베트남 전쟁의 그 한국 전쟁이 어떤 그늘을 드리우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 전쟁은 실패한 전쟁이었는데, 뭐 비긴 전쟁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고, 나중에 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가 되어서야 그것도 우리가 승리한 전쟁이었다라는 뭐 정신승리 비슷한 발언을 해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비긴 전쟁이었고 별로 조명받지 못한 전쟁이었고 베트남은 진 전쟁이었거든요. 근데 이 시점에 이런 한국 전쟁을 일본인의 입장에서 역사한 작품이 나왔다라는 맥락이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그냥 한일 관계 속에서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넓은 스펙트럼으로 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등장하는 인물은 사실은 그 38년생인데, 아쿠네가 고등학교로 56년에 졸업을 하려면은 38년생이라서 중학생 때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참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착적으로 한국 전쟁에 관한 미군에 관련된 자료를 모으는 사람, 정신분열증인데, 그래서 그 아쿠네라는 인물이 보여주는 이 창란이라고나 할까? 자기가 미국 군인이었다고 상상을 하는 이건 뭘까?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잖아요. 38년에 태어났으면 2차 세계대전도 유년기였고 한국 전쟁도 마찬가지고 베트남 전쟁도 경험할 일이 없는 이런 인물이 미군의 입장을 동일시하면서 한국 전쟁을 추체험하는 희한한 소설이 나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 분열이 바로 한국 전쟁이 가진 분열 양상, 그거에 대한 서술 양상이 한 국가의 전쟁이 아니었다는 이적을 또 상기시키는 작품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의 낭만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저는 이게 그런 낭만화라기보다는 사실 이게 뭐 박은지 선생님도 여기에서 이제 써두신 표현이 중의적인 의미를 생략하거나 누락시키는 도구마적 읽기는 아닌가 하는 이런 표현에 사실은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다른 분들의 작품 읽기에서도 사실은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어요. 그건 나중에 구체적으로는 말미점에서 이거 그때 볼 때 여러분들이 좀 잘못 읽고 있다, 내가 볼 때는 그 부분을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이 작품들을 통해서 느꼈던 그 공통점은 전쟁과 공간의 추상화거든요. 제가 느꼈던 건. 그러니까 사실은 조선 전쟁이지만 상륙에서처럼 출발도 못해요.
조선으로 출발도 못하고 조선은 배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김달수의 작품도 마찬가지고 조선 전쟁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전부 조선은 없고 생략되어 있거나 추상화되어 있고 이 작품들이 전체 그렇거든요. 근데 이런 특징들은 이들 일본인들의 작품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은 아닐 겁니다. 제일조선인들 같은 경우에도 그 조선을 그린 전부 공간들이 추상화되어 있거든요. 여러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어쨌건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추상화하는 방식들 이런 식으로 공간의 문제도 그렇고 이게 가장 이런 방식이 가장 극적이고 복잡하게 드러나 버린 작품이 오히려 벽화가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논의를 좀 더 해봤으면 싶습니다. 네. 이 작품을 읽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 김 선생님 말씀하신 거하고 연결시켜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여기 나와 있는 그 존 스미스의 메모는 실제 경험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발표 들 때는 처음에 실제 경험인 것처럼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게 실제 경험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렇다면 이 친구가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자기들이 자기가 이제 모은 기록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만들어낸 조각조각 만들어낸 새로운 기업일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제 조금 더 주목해야 될 게 이 기록을 보고 있는 내가 이 기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그 작품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 기록. 학군의 생각은 안 나타나요. 학군의 그 생각은 안 나타나고 나아가 학군의가 적어놓은 쪽지만 그 문두문 적어놓은 쪽지만 그 쪽지들을 그게 조각조각 나 있는 거를 모으잖아요. 모아서 그걸 보는 행위 자체가 그게 굉장히 흥미롭고 뭔가 있으니까 이거를 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점이 혹시 어느 지점인지 좀 이 작품 속에 설명이 가능한지 좀 알고 싶다라는 이게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종의 퍼즐 맞추기 같은 느낌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예전에 제가 읽은 다른 부분들을 보면은 대동아 전쟁에서 동양이 배제되어 버리는 방식이 이게 대동아 전쟁의 이게 이제 태평양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버리면서 그렇거든요. 그 태평양 전쟁으로 이름이 바뀌어 버리는 순간에 조선과 중국과 만주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미국과 일본만 남는 거거든요. 그러한 방식들을 사실은 그때 그 미국이랑 이름이 요새 가물가물해서 그렇습니다만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런 구조를 제국의 망각이라는 구조로 설명을 해내더라고요. 예, 그렇게 보면은 여기에서도 사실은 왜 존 스미스라든 이러한 인물을 여기에 이런 식으로 등장시키고 벽화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사실은 아주 추상화되어 버리는 그러한 방식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이런 방식인데 만약에 이게 이제 내가 말을 너무 하면 안 되죠. 이런 방식들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사실은 제 생각에는 막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아주 좀 더 복잡하게 읽어야 될 것 같다 하는 이런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네. 상정하는 거니까 이렇게 추상화시키고 보편 주체를 상정함으로써 이게 뭔가 일본 이걸 뭐라고 하죠? 가해자의 어떤 위치, 어떤 일본인의 어떤 위치, 뭐 이런 거를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제 생각하고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드러내는 것 같지만은 숨는 방식으로 드러내는 게 아닌가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까 그 상륙에서 보면은 그 사람을 죽이는 희생자로 만들므로써 자기들이 마치 그런 이 가해나 이런 책임들을 뒤에서 딱 숨어버리거나 아니면은 그 의미까지 사람들이 도달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거나 하는 그런 쪽의 느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추상화라든지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한번 뭐 좀 복잡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아까 손남은 선생님이든 뭐 이재봉 교수님이든 저번에 얘기하신 것들을 들으면서 그 끝났다라고 아까 인용하셨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 끝났다라는 말이 오히려 저는 역설적으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앞의 내용도 전쟁을 어떤 각도에서 보는 가이다라고 한 다음에 시점을 바꾸면 어떤 전쟁터의 단면도 교묘한 외가이처럼 봉합해서 재구성할 수 있다. 단지 내 경우 그 각도에서 전쟁터가 보이지 않는다 하고 끝이 났다라고 하거든요. 결국에는 이 사람이 본 어떤 조각난 것들 그리고 분열된 것들이 결코 조선 전쟁이라는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 수렴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소설 전체에서 제일 처음에 얘기 나왔던 거 있잖아요. 그 그린체리 얘기 없는 단어잖아요. 사전에는. 근데 이 없는 단어로 작동하는 게 조선 전쟁이지 않을까. 너무나도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분열될 수 있고 조각날 수 있고 뭐 이렇게 뭔가 봉합될 수 없다라는 것들이 사실은 이 서술자 나의 마지막에 끝이 났다라는 말에서 저는 조금 더 명징하게 드러나는 게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명확하게 우리가 논리화하거나 이제 명징하게 밝히려면 이 나라는 인물, 그러니까 서술자잖아요. 이 나라는 인물의 서술자가 이 메모 쪽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가 좀 더 명징하게 드러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는 이 소설을 안 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지금 제가 여쭤본 건데 잘 안 드러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식으로 의식이 작동을 하는 재밌는 현상인데 실제로 지금 이게 그뭐 김다시는 말할 거 없고 시오무라 치아키나 뭐 다나카 고우마사 노로쿠니노부 전부 다 나름 그들 나름 일본 사회에서 일본 문화에서 의식이 있는 작가 그냥 보통의 작가가 아니라 조금 뭐랄까 사상도 어떻게 보면 자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작가들이고 제가 번역을 한 작품 중에 이제 기타 모리오라는 작가가 있는데 흥미롭게도 이 작가가 가본 적도 없으면서 그 첩보를 위해서 한국으로 파견된 일본인 청년의 이야기를 썼었어요. 완전 선보인데 왜 그런 걸 썼느냐라고 회고록에 적은 걸 보니까 아쿠타바와상 갖고 싶다.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전쟁이라는 소재를 그 작품은 북조라는 작품인데 58년도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전쟁의 본 시기에 그런 작품을 쓴다는 것 자체가 엄청 의식이 있는 작가와는 조금 다르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 권위 있는 상에 도전할 만큼의 소재다라고 생각을 일본 작가들이 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있는 우리들이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추상적으로 그렸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일본의 책임, 일본이 전쟁 스스로 느낀 거에 대한 반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일본의 반발에 대해서 조금 분노를 하고 이런 식으로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좀 한마디만 더. 일본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전쟁을 이렇게 그려내는 방식. 그러니까 아까 뭐 그린체리 같은 문제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실제는 없는데 뭔가 그것들이 어쨌든 이미지로 주어진 것이고
뭔가 어쨌든 뭔가 강요된 어떤 타자로부터 강요된 이런 것들이 뭔가 작동하면서 만들어진 이렇게 저는 생각했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일본 독자들이 읽었을 때와 한국 독자들이 읽어내는 독보는 틀림없이 다를 것이다.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이 발표문 읽으면서 뭔가 보이지 않게 한국 연구자들이 어떤 일본의 어떤 그 책임 가해를 어쨌든 뭔가 물으려고 한다는 그런 무의식들을 제가 봤어요. 그런 당위성들을. 그래서 이게 만약에 트랜스내셔널한 이런 프레임이라든지 메타 기억의 이런 어떤 프레임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가장 어떤 중요한 문제가 그런 피해 가해의 이분법에서 어쨌든 벗어나야 된다. 예, 저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의를 하고요. 아까 지금 초두에 발표하신 것,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자님께서 자기가 피해자가 아닌 나라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요즘에 그 미군 그 수비를 누르면 남의 나라에서 전쟁을 하러 왔는데 이렇게 써서요. 이렇게 냄새나는 나라에서 난 대체 뭐 하고 있지? 뭐 이런 식이에요. 의미 없는 전쟁을 왜 하고 있는지. 그래서 참전한 국가들이 상당히 그 대의명분으로는 공산주의 폭력을 자제할 수 없고 자유를 위해서 싸운다라고 하지만 일선의 병사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문화뿐만 아니라 이게 메타기억 연구가 되려면은 역사학이라든가 기존 다른 학문들하고 조금 융합이 필요한 있습니다. 그런 조건들이 좀 저희가 먼저 검토를 해야 되겠죠. 문화 연구의 일환 뿐만 아니라 역사학하고 링크하는. 그리고 또 사실은 여기에서 아까 이제 그린체리 벚꽃 이야기가 없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런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어떤 측면이 있는가 하면요. 이 오빠가 오키나와 해역에서 전사했잖아요. 해군 항공대 숙련 조종사였잖아요. 이들이 주로 가미카제였잖아요. 가미카제였거든요, 이들이. 근데 이들이 전장에 죽으러 가기 전에 대부분 시 같은 걸 남겨요. 하이쿠 같은 걸 남기는데 그게 벚꽃 서사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이게 이제 자꾸만 아까 이제 여러분들 발표하고 하는 걸 보면서 이제 제가 느낀 게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 한국 문학을 읽는 독법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읽어야 되는 측면이 있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아까 이제 여기 우리 이시성 선생이 발표한 이시성 이게 하는 거 보면은 김달수의 손영감 같은 거 보면은 손영감이 아주 그 저항성이 큰 사람 같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손영감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의식적으로 저항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아마도 내가 알기로는 이 작품은 읽어보지 않았지만 김달수의 다른 작품에서 그렇게 의식적으로 정하는 인물은 없거든요. 박달의 재판 같은 데서도 보면은 조금 바보처럼 모자라는 사람들, 정상적인 인식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상인이라면 하지 않을 행위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뭔가 하면은 김사량의 유치장에서 만난 사나이에서 나온 왕백장 같은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이 보면은 그 김달수뿐만 아니라 김석범 소설에는 전부 바보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게 제주 4.3이 예를 들어서 일어났을 때 빨갱이는 사람이 아니야 죽여도 돼 라면 총을 주고 요즘 어느 스님들이나 이놈들이 하는 것처럼 빨갱이는 죽여도 돼 이라거든요. 총을 줘요. 그러니까 딴 사람 같으면 총을 쏘지요. 그래야 자기가 안 죽으니까요. 근데 이 바보는 사람은 죽이는 게 아니라고 배웠습니다만 총을 돌려줘요. 그 총 자기가 맞아 죽어요. 이런 행위를 하는 인물들이거든요. 그런 인물들이 이 손영감과 같은 인물, 의식적으로 하는 인물이 아니라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행위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여기에서 너무 과장되게 해석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읽어내야 된다는 것이고, 조금 더 읽어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두 번째 그 시모무라 치아키의 이 작품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까 아이고나 이게 나왔지만 아이고라는 사람 이름과
아이고라고 웃는 울음소리의 문제거든요. 조선어가 자꾸 나온다 그랬잖아요. 일본 문학 작품 어디를 봐도 울음소리를 아이고라고 표현한 데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고라는 표현은 제1조선인임을 드러내는 표지입니다. 표지이고 감탄사이기도 하고 울음소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1조선인들 나오는 영화나 이런 걸 봐도 제1조선인들만 아이고 아이고 이랍니다. 소설작품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이름이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이고라는 이 이름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이고라는 이 감탄사 또는 울음소리와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이 전쟁이라든지 제국에 의해서 그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뭐 강간당하는 여성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것은 사실은 아주 낯익은 거잖아요. 그런 비유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하고 연관시켜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 그리고 또 앞 뒤에 이제 그 나오는 그 저거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벽화하고도 비슷합니다만은 이 여기에서도 보면 아이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은 나라는 서술자거든요. 서술자가 따로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 작품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여기부터 좀 더 정밀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이 부분들이 빠져버리니까 사실은 그냥 아이고의 행위에만 자꾸 주목을 하는 거예요. 손영감이 했던 이 부분에만 자꾸 주목을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뭔가가 조금 이렇게 읽는 게 과연 맞는지, 물론 맞다 틀리다라는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뒤에서 이제 아마도 그 벽화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라는 서술자, 이 사람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따지고 봐야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떤 사람들의 행위라든지 이런 쪽에만 자꾸 초점을 맞추면은 자칫하면은 오독하게 되는 그런 위험도 우리는 빠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건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마지막에 이야기하려 했는데 하다 보니까 빨리 나와버렸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제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이게 이제 한국 문학의 독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어떤 인물의 행위나 이런 부분에만 너무 관심을 두는,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전체를 보면서 이제 읽어보는 그런 게 일단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점에서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자, 그다음 다른 또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 교수님께서 금방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되게 저도 좀 마음에 새기면서 이 작품을 다시 생각해 봤는데, 일단 근데 한 가지 저는 좀 그래도 이 손영감이 여기서 굉장히 좀 주체적이고 투쟁적인 인물로 그려진다라고 생각한 것은, 저 역시 근데 사실 그 김달수의 다른 작품들을 읽어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 글을 쓰고 번역을 했지만, 저도 그래서 그 선행 연구를 찾아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김달수의 작품에 나오는 인물들은 사실 지식인이라기보다는 뭔가 모자라거나 희화화되는 인물들이, 근데 조금 어떤 변모를 보이거나 이런 식의 얘기가 있다고 해서 그런 점에서 사실 제가 이 작품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되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손영감은 이게 아무래도 또 이제 원문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얘기되는 거라 또 그렇겠지만, 여기서 이 N 부락에서 유일하게 글을 안다고 생각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좀 눈에 띈다라는 서술이 있고, 또 보면 이 사람이 3.1 운동을 겪었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약간 참여했다고 나오는데 그 때문에 학업이 중단됐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한학을 조금 알고 또 학교도 다녔고 어떤 그때도 3.1 운동에 추진함으로써 어떤 학업이 중단되고 감옥에 가고 이런 변모들을 겪고, 여기서도 보면 제가 이거는 그 줄거리엔 살짝 이제 써놨지만 굉장히 그 계속 그런 뭐 토지 개혁이라던가 기밀성이라던가 소비에트라던가 자본주의라던가 이런 거에 어떤 면에서 너무 경도되어서 그래서 저는 이게 아마 어떤 면에서는 뭐
건강한 이념성이나 이런 거보다는 사실 자기의 어떤 결핍, 아내나 손자의 상실을 메우기 위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막 여기 그 조련 지도자들과 막 얘기를 계속 하고 싶어 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점에서는 조금 기존의 다른 김달수의 작품의 주인공들과는 좀 다른 맥락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그래서 오히려 그 오늘 이 해제가 사실은 좀 쓴지 이제 제가 다시 고치긴 했지만 쓴지 그러니까 번역을 한 직후에 쓴 거라서 그때랑 지금이랑 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 새로 이 포럼을 하면서 느낀 건 오히려 제가 너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손영감이란 인물에만 집중해서 그리고 어떤 면에서 손영감을 제1조선인 일반으로 그냥 상상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읽으면서 손영감은 제가 생각했보다 훨씬 더 사회주의 사상에 투철했던 인물이구나라는 거를 그러니까 투철했던 인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의 죽음도 그냥 어떤 민족의 그거에 감응하는 이렇게 조국에서 슬픈 일이 일어났는데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어떤 약간의 무기력함이 나온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다시 읽어봤을 때는 그런 말리크 대표가 휴전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나는 질 수 없다라는 그런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그리고 뒤에 가면 그러니까 이 손년과 김달수의 다른 작품들에서 보면 계속해서 그런 뭐 그 일본 공산당과의 뭐 공투력 그러니까 연대 혹은 연대 불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는 작업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조금 더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김달수의 정치적 지향을 좀 더 고려하면서 이 작품을 읽었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습니다. 근데 김달수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해방 직후에 그 제일조선인들이 그 뭐 하는 방식들은 기본적으로 조선공산당은 없죠. 일본에서는 없는데 그런 이제 이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우파 이데올로기는 거의 없어요. 여기 나온 그 민주조선이라는 잡지가 약 한 8년 나오면서 이제 그런 거 있고 여기에 또 반대편의 잡지가 하나 있기는 있어요. 자유조선이라고 있긴 있는데 이 잡지는 뭐 보면 필자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그 장혁주가 막 이름을 바꿔가면서 이래저래 막 쓰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1조선인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일본 공산당들이 갇혀있는 그 감옥을 쳐들어가 제1조선인들이 감옥을 부숴버려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일본 공산당들을 빼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어서 나가요, 운동들이. 김달수는 그 뒤에 그런 식으로 관여하고 민주조선을 편집하고 하면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는데 그런 그 부분들이 사실 아까 그런 부분도 이제 아까 추상화하는 그런 부분하고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아주 이게 이제 이 손영감 같은 경우에 자기 아내하고 손자가 그렇게 처참하게 죽고 난 다음에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측면들이 오히려 이제 강조되면서 거기에 대한 이 막연한 불안 또는 반항심 이런 것들이 우산을 가지고 갈고리를 걸어가 넘추려고 하는 이런 행동으로 나타났을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여튼 뭐 좀 더 봐야 될 아주 그게 명확한 그 목적을 가진 것보다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집회만 있었다 하면은 그 조련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면은 내가 그게 어떤 의식이 있어서 듣고 하는 것보다 들리는 말이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것이고 그 민족학교 만드는 과정도 그렇고요. 다들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더 한번 보시라라는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뭐 사실 제가 말을 많이 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말을 많이 해버렸고 그다음에 우리 허윤 선생님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말씀하실 거 있죠? 텍스트를 전체 안 본 상태여서 되게 너무 지금 얘기하기가 되게 막막한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김예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기에 의식 있는 젊은 작가들에게 한국전쟁의 일종의 표상, 되게 중요한 표상으로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이라면 저는 아까 그
설명 후반부 벽화 뭐 이런 거 들으면서 계속 들었던 것은 사실은 이 벽화의 작가는 세대가 좀 다르잖아요. 훨씬 후속 세대, 다음 세대인 건데 이 전쟁을 계속 준비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이 작가들이 사실은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다라는 상황을 막도에 청년이 돼서 전쟁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상황을 보았을 때 대중서사물에서는 엄청난 상실과 패배로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일본이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는 미국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방식을 은연중에 굉장히 많이 내비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식의 전쟁에 대한 상상력이라고 하는 게 전쟁을 상상하는데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할 수 없는 국가의 청년들이 전쟁을 그리는 것을 되게 복잡한 감정일 거기 때문에 이 아쿠네가 계속 전쟁에 집착하는 그런 표상들이 어떤 의미에선 그런 세대상 같은 걸 좀 설명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게 돼요. 그래서 전쟁 안 하는 평화 국가라고 얘기하고 전쟁 피해 너무 심하지만 거세된 우리가 너무 싫은 세대가 등장했기 때문에 그 지점이 좀 고민되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 전쟁이고 또 그때 당시가 일본이 거의 마지막으로 사회 운동을 하던 시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전공로가 지나고 나면 없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도 또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또 우리 지금 이 안쪽에 계신 분들, 바깥쪽에 계신 분들도 질문을 혹시나 이해설이 자꾸 살짝 웃지만 말고 말 있으면 눈으로 말하면 나는 못 알아듣습니다. 저는 김여실 교수님 수업을 지금 듣고 있는데 김여실 교수님 수업 시간 때도 이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과 한국의 기억에 대한 비교를 좀 하면서 수업에서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의 연장선에서 여기 이 주제를 생각하게 됐는데요. 저는 일단 제 생각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닌 것 같은데도 한국인의 피가 진하게 흐르는지 일본인의 어떤 사상 자체에 대한 이해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공감을 못 하겠어서. 그래서 이 작품들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발제문에서 되게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이걸 전부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줄거리만 봤을 때는 전쟁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생각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가해자일 뿐인데 왜 전쟁의 그런 어떤 그렇게 막 풍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며 전쟁에 대해 상상을 해보려고 하며 하는 것 자체가 일단 마음에 깊은 공감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내 궁금했어요. 왜 텍스트 내에서 일본 작가들이 왜 이렇게 전쟁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근데 라운드 테이블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해결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것들이. 그래서 좀 더 얘기를 나눠주셨으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시간상 그렇게 이야기는 못 나누겠고요. 우리 여기 또 말씀 안 하신 우리 정성은 선생님 한 말씀 혹시 하신 말씀? 말을 다 해야 끝이 납니다. 저는 사실 그 촬영을 계속 진행한다고 지금 발제하시는 분들 얘기를 많이 못 들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계속 신경을 쓴다고 했는데 이때 이 시기 때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그 한국 그 영화 쪽에서는 이게 반공 의식이 엄청 많이 그때 부각됐던 시기였을 텐데
일본 그 문학 쪽에서는 그 뭐 그런 시각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게 궁금하고요. 아무래도 저는 영화 전공자다 보니까 뭐 그런 면이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리고 이게 이 소설 속에서 드러나는 그 한국의 이미지가 정확히 뭐 어떻게 되는 건지도 제가 사실 뭐 들어도 잘 인지가 안 되는 면이 있어서 그런 면을 간단하게라도 말씀해 주시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영화, 그러니까 50년대 일본 영화는 제가 몇 번 본 것이 있는데 대부분 그러니까 뭐 반성적인 영화라고 하면 일본인이 옆 나라의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부를 축적한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뭐 발언이 잠깐 들어가 있는 정도. 근데 한국 전쟁을 극영화해서 사실 형상화한 건 찾기가 힘들고 제가 최근에 이제 뉴스리를 조금 보기 시작을 했는데 일본의 문화 뉴스, 뭐 본카 뉴스나 그다음에 뭐 아사히 뉴스 이런 데서 한국 전쟁에 대한 전투 카메라맨들이 미군 전투 카메라맨들이 촬영한 이런 영상들을 공급을 받아서 자기 나름대로 한국 전쟁에 관한 뉴스리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던 것이에요. 그걸 조금 조사를 해보니 GHQ의 검열이 있었던 시기잖아요. 한국 전쟁이 발발한 시기는. 그래서 일단 GHQ에서 그렇게 만든 것도 GHQ를 통해서 원 자료를 전투 카메라맨이 촬영한 걸 받아가지고 이제 뉴스리를 만들고 검열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일본 국민들이 그 사실을 알고 뭐 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뭐 이런 것들이 뉴스릴에 담겨 있었고 또 GHQ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1조선인에 관한 정책도 겸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공중 폭격을 보게 되면 일본인 시청자들은 별 그게 없어요. 그냥 미군이 저렇게 한국의 국토를 공중 폭격을 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그냥 하나의 전투 실황으로 보는데 손영감 발표자께서 이렇게 스쳐 그러니까 여기 담지 않아서 이제 삭제된 장면이 뭐냐면 손영감이 약간 실성하게 되는 계기가 뭐냐면 이렇게 제조선인들이 모인 영화회 모임에서 뉴스리를 봤는데 그게 바로 전쟁 폭격에 대한 뉴스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조선의 산하가 연합군의 폭격에 의해서 마치 히로시마처럼 되는 거를 보고 충격을 먹어서 이렇게 정신을 놓고 마는 이제 그런 씬이 나와요. 소설에는. 그래서 그것처럼 이렇게 일본인들이 뉴스를 보면서 느끼는 감각은 제조선인이랑 달랐어요. 달라서 GHQ가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 뉴스리를 조선어로 만들어서 한국 전쟁에 대해서 알게끔 할까? 아니면 그냥 만들지 말까? 뭐 요런 뭐 공문서가 좀 남아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흥미롭게 제가 보았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한 것이 14쪽에도 보면 제1조선인이 일본 국민으로서 지위를 완전히 상실했다라고 이제 단정적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요게 지금 최근에 제1조선인에 관한 공문서를 발굴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소가 지금 부산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문서들을 검토를 해서 그게 사실인지 좀 검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략 이렇게 갔다고는 알지만 그 사이의 의사결정 과정이랑 그 다음에 지위를 완전히 상실하지 않았던 조선인들이 또 있었을 것이며 그 다음에 조선적을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에 뭐 한국 국적이 아니라 조선적, 그러니까 그렇다고 북한의 조선적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의 식민지기의 조선적을 유지하고 싶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이제 극영화만 봐가지고서는 좀 찾기는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제가 말하는 도중에 까먹었는데. 예. 그래서 이 작가들 같은 경우는 한국 체험이 있는 작가들은 이제 한국 전쟁에 대한 체험이 있는 작가들은 아니고 이들의 소재가 되었다
있었다고 할 만한 게 이제 그 제가 방금 얘기 드린 뉴스리라든가 그다음에 라디오 방송도 했었고요. 그 아예 프로그램 꼭지를 만들어서 한국 전쟁에 대한 보도를 했었고, 그다음에 르포 장혁주 소설을 또 그 이원 선생님 오늘 발표는 없었지만 번역을 하셨는데, 장혁주 같은 경우는 그 유엔군 종군 기자로 한국에 파견이 됐었어요. 52년도에. 그래서 본인이 그 기사를 쓰고 잡지에 기사를 쓰고 그 잡지 기사를 쓰기 위해서 취재했던 것을 소설화해서 이제 작품을 쓰기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장혁주 같은 경우는 되게 예외적인 이제 존재이지만, 그 외에 이제 일본인 작가들은 조선 자체에 대한 경험이 없고 한국 전쟁 자체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추상화되거나 아니면 보도를 통해서 접한 한국 전쟁을 뭐 극화하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한국을 표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지났는데 아직 그 저 뒤에 김채희 선생도 한 말씀 하셔야죠. 네.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 우리 이유리 학생. 네, 고맙습니다. 이제 한 분 남았죠. 김종국 선생님. 아, 박원 선생님도 마지막에 드릴게요. 자기 누구든지 자기를 둘러싼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내일 썼던 따뜻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그런 것밖에 없어요. 이게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이게 이제 결국 우리가 이제 이걸 연구를 하는 목적이 직접적으로 전쟁을 경험했던 이제 우리와 이제 일본이 간접적으로 이제 그 바다 건너에서 겪었던 전쟁의 그런 경험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면서 다르게 표상되어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쟁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본질적으로 추체험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추체험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작가가 느끼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각 자체가 하나의 어떤 그것으로 이제 어떤 제시적 세계를 구성하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추상적이고 환상적이고, 처음에 그 말씀하실 때 낭만적이다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그게 그 낭만주의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감각의 차원으로 이해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작품들을 쭉 보면서 원리 테스트를 못 읽어서 완전히 헛다리를 짚은 것인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어떻게 작가가 그 전쟁이라고 하는 바다 건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을 바라볼 때, 그것이 뭐 스피노자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코나투스를 증가시키는 건 아닐 거예요. 이 사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바다 건너에서도 전쟁이 벌어지고, 그러면은 결국은 뭐 코나투스 생존 본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그 생존 본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이제 스피노자는 그걸 슬픔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일본인들도 그 기본적으로 작가적인 생각이 가진 사람이고 인간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어떤 슬픔이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작가가 한국 전쟁을 지원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 그 한국과 전쟁 상황에 한국과 연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정동적인 슬픔 그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감정적이고 그런 측면들이 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이런 어떤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정동들을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일본 사람들이 특히 이제 그래서 저도 이 작품들을 그 발표하시는 분들 들으면서 이제 상상으로 읽었는데 좀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 전쟁에 대한 지연과의 어떤 차이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그 어떤 역사적이고 집단적인 체험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동의 개념으로서 다시 그것을 재구성해 나가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와의 좀 차이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다르지만은 그 안에서도 어쨌든 일본 사람들이 그 바다 건너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어쨌든 그 감정들을 이어나가고 연대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들도 찾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문학을 통해서 현해탈을 건너 연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찾아볼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은지 선생님 한마디. 저는 토론에서 이미 하고 싶은 말을 쥐어짜서 다 해서 조용히 앉아있어야 했는데 몹시 부담스럽지만 이 아젠다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아젠다라는 것을 이걸 읽으면서 느꼈고 오늘 이 자리에서 또 확인했는데요. 아까 그 오프닝 그 종합토론을 여시면서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아젠다가 너무 이거는 제 경험에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약간 아젠다가 너무 힘이 세면 그 자유로운 눈이나 어떤 섬세한 시선이 약간 질식당하는 측면이 조금 있는 것 같거든요. 조심스럽긴 하지만 사실 그런 것 같은데 아마 그래서 그런 것 저도 왜냐하면 이 글들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에서 사실 좀 갸우뚱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조심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뭐 아까 김채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연구도 중요하지만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한국도 국력이 커지고 이런 걸 요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런 연구가 근데 뒷받침이 안 되고 학계에서 먼저 이건 하지 않으면 아까 그 나치즘 영화에서 보셨듯이 결코 어떤 그게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좋은 자리 구경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박은지 선생님께 절대로 대타가 아님을 제가 아니 그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그 허윤 교수님이 이제 나가사키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나가이 다카시를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제가 코로나 때문에 마지막으로 간 외국이 어디냐면 나가사키 2월달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 평화기념 공원하고 원폭지를 다 돌아보고 조선인 위령비나 뭐 이제 전 세계에서 위령 조각이라든가 뭐 이런 걸 다 보내서 공원을 꾸려놓은 걸 보고 그러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이 원폭의 기억을 미국에 의한 홀로코스트로 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박은지 선생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이 딱 겹치면서 정말 제가 토론자를 잘 섭외하였다 이렇게 자족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사실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대해서 사실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 사람들이 그 희생자성을 구축할 수 있는 두 가지 사례이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그 히로시마 NHK에서 지방 NHK 지부인데 거기서 이제 그 원폭에 대한 그러니까 메타 기억적인 프로그램을 하나 기획을 해서 그 기획이 1945년 히로시마 타임라인이라는 프로그램 기획을 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요즘에 10대들이 전쟁을 모르니까 그 당시 원폭이 터졌을 때 13살이었던 소년, 살아있는 이제 분, 아직도 살아계신 할아버지인데 그분이 그 당시에 쓴 일기를 재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13살이었던 할아버지가 과거에 이제 그 식량 때문에 식량을 갖고 도주를 이제 해야 되니까 20kg짜리 쌀가마를 메고 이렇게 도주를 하면 실제 10대 청소년들한테 20kg짜리 쌀가마를 들고 한번 가봐라 라든가 그 다음에 방공호를 파면 그 청소년들한테 방공호를 파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이제 전쟁을 모르는 이 세대들이 그 전쟁을 체험한다고나 할까. 그래서 기억에 대한 기억을 만들어가는 작업의 일환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문제는 그걸 젊은 세대들이 그 당시에 13세 소년의 눈높이가 되어서 그걸 잘 이해를 했으면 되는데 맥락도 없이 그것을 이제 행위를 흉내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게 그 프로그램이 트위터에 이제 퍼져 나가가지고 그 조선인 피해자들이 있었잖아요 원폭에서. 근데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들이 희생자성을 구축을 하는 두 가지 사례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조선인 원폭 피해자는 결국은 나중에 일본 정부에 의해서 조선인이라는 제1조선이라는 이유로 또 그 원폭 피해자가 또 한국으로 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원폭 수첩을 발행을 안 했었어요 한동안. 그래서 이중적으로 소외되는 위치에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기억은 사실은 희생자성을 구축하기 위해선 빼버려야 되는 기억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비판을 받은 하나의 예였는데 이제 그것처럼 지금 실천의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 한국 전쟁도 마찬가지고 그 뒤에 베트남 전쟁도 한국 전쟁이 들이운 그늘이 만만치 않아요. 거기서 우리는 지금 가해자죠, 솔직히 얘기를 하면. 그런데 그런 그 냉전에서 두 가지 역할을 다 한 거예요. 한국인은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 역할을 했는데 피해자성은 마찬가지로 그 히로시마 NHK가 했던 것처럼 너무 과도하게 그 복원하려고 하는 것은 있지만 가해자성에 대해서 좀 침묵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트랜스내셔널한 냉전사를 쓰기 위해서 또는 연구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학문적으로 할 수 있는 시천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 발언을 거의 해주셨는데 들으면서 계속 또 개인적으로 했던 생각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작업들이 진실을 찾는 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김달수가 한국 전쟁을 어떻게 해석했나, 그다음에 뭐 다른 사람들이 한국 전쟁을 어떻게 해석했나, 해석의 문제를 우리는 다시 해석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의 생각이 드러나는 것이고 뭐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보면서 이제 그 최근에 박원진 선생님 이야기 아마 보셨지 싶은데 독일 그 영화 트랜짓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이게 이제 1940년대 나치가 프랑스의 그 파리에 진주할 때 그리고 프랑스 파리를 거쳐서 그 스페인 이쪽으로 내려와서 갈 때 그 유대인들이 탈출하는 이야기예요. 되게 복잡합니다. 사실은 서사 구조를 대단히 복잡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한 서너 번을 봐야 좀 이해할 수 있는 저 같은 이런 좀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인가 마드리드 거기에서 이제 멕시코나 미국으로 탈출을 해야 되는데 한 명도 탈출을 못해요. 유대인을 실었던 배는 나갔다 출발항했다 이랬는데 그 출항한 배가 결국은 그 나치 폭격의 어뢰에 침몰해버리고 그리고 자기 가지 못한 이 작가는 사실은 작가가 아닙니다만은 이 사람은 이제 결국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사라져버린 이러한 상태고 거기에 모여있던 그 난민들이 전부 산으로 가고 어디로 가고 이러한 상황이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것은 분명히 1940년대 그 나치의 이야기인데 불구하고 길거리는 현대로 오늘날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최신형의 차들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뭔가요?
그 시대에서 우리가 과연 벗어났는가? 그 시대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1940년대와 21세기를 겹쳐 놓았거든요. 그 영화에서. 그리고 또 한국전쟁, 그런 보면서 이제 한국전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저께 발생했던 그 사건도, 그 연평도에서 이제 했던 그 사건도 사실은 한국전쟁의 연장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아닌가. 그럼 우리가 과연 이러한 부분들에서 이제 벗어났는가? 아니면은 벗어날 수 있는가? 이런 지점들도 질문을 같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조금 길어졌습니다만은 라운드 테이블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